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물리학 2 16번째 시간으로 행성의 운동 첫 번째 시간 케플러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입니다. 오늘 수업은 지난 시간 과제 두 문제를 설명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고 케플러 1, 2, 3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과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배웠는데 등속 원운동에서 몇 가지 공식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요 각속도는 주기를 t라고 했을 때 주기분의 2파이 이렇게 각속도가 한 바퀴 도는데 한 바퀴면 2파이만큼 각도를 도는 거죠. 2파이만큼 도는데 요게 주기였습니다. 주기.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그다음에 v는 그러면 그때 속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요 속력은 요 오메가로 나타내면 RV였습니다. RV.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속력이라는 거는 주기 동안에 한 바퀴 도는 거니까 2파이R 만큼 도는 거죠. 그죠? 그래서 t분의 2파이가 요 t분의 2파이가 오메가니까 R 오메가 됩니다. 그죠? 그 V는 R 오메가. 그래서 이걸 보니까 오메가가 만약 일정하면 얘가 일정하다면 오메가 일정하다면 V는 R하고 V는 R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요 오메가 일정할 때. 그쵸? 그 다음에 구심 가속도를 봅시다. 구심 가속도는 R분의 V 제곱이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벡터의 변화로 요 V하고 어쨌든 벡터의 변화로 지난 시간 우리가 등속 원운동에서 이때의 이 V랑 요 V에 요 V1이랑 V2 요 V1 빼기 V2 요거의 변화로 이 델타 V를 구해서 A를 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R분의 V 제곱이 나왔고, 이거는 R분의 V 제곱이니까 V가 R 오메가로 나타났죠. 그럼 이 R 오메가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R 제곱 오메가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약분되면 R 오메가 제곱입니다. A는 R분의 V 제곱 또는 R 오메가 제곱. 이거 역시 여기도 보면 A하고 R 오메가 제곱하고 같으니까 A가 R에 비례합니다. 이것도 역시 오메가 일정할 때는, 오메가가 일정하는 경우에는 이 각속도가 일정한 경우에는 요렇게 비례했고 요렇게 비례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기본 내용을 요거에서 이제 F는 구심력은 구심력은 MA니까 MR분의 V제곱, R분의 MV제곱 또는 MR 오메가 제곱 이렇게 해서 구심력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됐죠? 이게 이제 등속 원운동에서 여러분들은 꼭 알아두어야 되는 공식들이었습니다. 이건 반드시 외워두도록 합니다. 반드시 외워둬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요 문제에서 보니까 요 두 장난감 기차가 서로 반지름이 다른 두 원형 궤도를 따라 돌고 있는데 AB의 각속도가 같습니다. 이 오메가가 같습니다. 와, 쉽네. 오메가가 같으니까 오메가는 t분의 2파이죠. 그쵸? 이 오메가라는 거는 여기 반지름하고는 RA, RB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그쵸? 그럼 얘가 한 바퀴 도는데 2파이만큼 도니까 요거 일정하고 요게 만약 같다면 t도 같은 거죠. 주기도 같습니다. 주기도 같다. 그쵸? 오메가가 같으면 주기가 같다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그럼 주기가 같으면 오메가가 같은 거고, 주기는 A와 B가 같다. 맞죠? 속력은 아까 우리가 여기서 살펴봤지만 속력은 오메가가 일정할 때 속력은 반지름에 비례했습니다. 비례. 그럼 두 개의 반지름이 누가 더 큽니까? A가 더 크죠. 그래서 속력은 A가 B보다 크죠. 그 다음에 구심 가속도의 크기도 역시 오메가가 일정할 때는 반지름에 비례했죠. 그래서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당연히 여기도 역시 A가 반지름이 B보다 큰 거니까 A가 B보다 구심 가속도의 크기도 크다. 그래서 기억력 이것이 다 맞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매달려서 돌아가는 물체의 경우에는 그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었죠. 여기서 매달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물체다. 그럼 여기가 얘는 원운동을 지금 요 원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이 R이다. 그럼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할게요.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그럼 이 물체가 위아래로는 움직이지 않죠. 그럼 이게 이 질량이 m일 때 이건 mg이고, 그럼 위쪽으로도 뭔가 mg가 작용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이 mg는 그럼 위쪽으로 작용하는 이 mg는 누구로부터 만들어지는 거냐면 요 실의 장력으로부터. 그래서 실의 장력을 t라고 할게요. t. 그러면 여기가 세타니까 요 mg라는 거는 t의 코사인 세타 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t를 힘을 두 개로 나누면 코사인 세타 값이 있을 거고 이쪽에 사인 세타 값이 있습니다. 요 t 사인 세타 값. 요게 바로 뭐하고 같냐면 90력이었죠. 90력. 그래서 t 사인 세타가 90력 역할을 했고 90력은 뭐 어떻게 정의상 어떻게 보냐면 r분의 mv 제곱이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해봤고 뭐 식을 세워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를 한번 나눠보니까 그럼 t 코사인 세타 분의 t 사인 세타를 하니까 그럼 t 코사인 세타는 mg였죠. mg. 그럼 mg분의 요 t 사인 세타는 90력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약분되니까 요거는 탄젠트 세타였고 그래서 90력이라는 거는 이렇게 원운동할 때 이렇게 등속 원운동할 때 90력의 크기는 뭐하고 같냐면 mg 탄젠트 세타랑 같습니다. 90력 크기는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관계를 금방 선생님 했던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설명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두 가지 상황을 비교를 해놨는데 왼쪽 편에 보니까 정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2R이고 각도가 45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도 2R이겠죠? 됐죠? 그럼 여기서는 요 장력, 이걸 장력을 할게요. 이걸 장력을 할게요. 장력이고 그럼 여기가 요게 여기 mg하고 같아야 되니까 요것도 mg죠. 그러면 이게 45도니까 요 90력 크기는 얼마입니까? 90력 크기도 mg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이게 90력입니다. 90력. 그렇죠? 90력 크기가 mg라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A에서.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황들 보니까 AB 주기가 같다고 했습니다. 주기는 같다. 주기가 같으면 뭐가 같습니까? 오메가 같죠? 각속도가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참고로 나중에 써먹을 거니까 알아두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요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요 장력, B의 장력을 구해봐라. 이게 얼마냐? 그렇습니다. 그럼 B의 장력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B의 장력은, 이건 두 힘의 합성이죠. 요 힘의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요 힘은, 얘의 중력하고 같아야 되니까, 이거는 4mg일 거고, 그럼 얘는 이제 90력입니다. 90력. 그렇죠? 그럼 이 90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A 90력하고 비교해 보면 되죠. A 90력은 mg라는 걸 알았으니까. 됐죠? 그러면 90력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봅시다. 90력을 A의 90력은 mr 오메가 제곱으로 구하는데 그렇죠? mr 오메가 제곱으로 구하는데 A의 질량은 m이었고 m 반지 요 r은 반지름은 2r이죠. 2r. 그럼 2r 그 다음에 오메가는 이제 오메가 AB가 같다고 해서 그냥 오메가 제곱. 이 한 값이 얼마입니까? 이거 90력 했으니까 이 90력 값이 mg라고 구했죠. 우리가. mg. 됐죠? 그럼 FB는 요 B의 90력은 역시 mr 오메가 제곱으로 구하는데 이건 식이다. 이건 정의. mr 오메가 제곱으로 구하는데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서는 m이 얼마냐면 4m이죠. 4m 곱하기 반지름은 r입니다. r 곱하기 오메가는 둘이 같았었죠. 그러면 보세요. 요거 해보니까 이거는 2mr 오메가 제곱이 2mr 오메가 제곱이 mg라면 4mr 오메가 제곱은 얼마겠습니까? 2배죠. 2배. 2배 됐다. 2배. 그러니까 2mg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요 B는 B가 있는데 요 위쪽으로는 4mg로 당기고 왼쪽으로는 2mg로 당기는 거죠. 그럼 이것도 요 합력이 장력으로 장력이잖아요. 장력. 그럼 이거이면 거기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되니까. 그래서 TB는 루트에 2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mg가 되겠네요. 그럼 이거는 2는 4, 16이니까 20이니까 루트 20 mg니까 이건 4, 5, 20. 그러니까 2루트 5 mg 이렇게 되겠네요. 쉽죠?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이 원리만 잘 알면 이 내용만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이거 다시 한번 잘 모르는 사람은 다시 한번 이 과정들을 한번 돌려보고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할 케플러 법칙
케플러 법칙의 학습 목표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성의 운동에 대한 케플러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이 이겁니다. 케플러 법칙이 뭔지, 케플러 법칙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을 오늘 배워볼 거고, 다음 시간에 케플러 법칙하고 뉴턴의 중력 법칙 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플러 법칙이 뉴턴 중력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케플러 법칙에 대해서 내용을 알기 전에 그 케플러 법칙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케플러 법칙이 나오기 이전에 서양의 그 유럽의 사람들은 프톨레마이오스가 정리한 요 천문학 책, 천문학은 요 프톨레마이오스의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한 이야기는 뭐냐면 요 알마게스트라는 책에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지구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태양계 천체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다는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천동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지구 중심이라는 거죠. 지구 중심이고 그 주변을 천체들이 돌고 있는 거고 항상 천체들은 완벽한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만 해도 지구 위에 있는 우주의 운동은 우주에는 신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 신들이 사는 곳의 운동은 완벽한 운동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어그러짐이 없는 완벽한 도형, 원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 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뭔가 뭐라 그러냐,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자기들의 신념에 따라서 그 우주에는 신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원 운동을 해야 된다. 그냥 그렇게 연결 지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여하튼 지구 중심으로 모든 천체들이 움직인다. 원운동으로 움직인다라고 서양의 사람들이 한 2000년 정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천체들의 운동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여기 하는 천동설로는 천체 운동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우주의 구조가 너무 복잡해지게 되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어떻게 생각을 바꾸게 되냐면 태양을 우주의 중심으로 하면 천체 움직임을 훨씬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동설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여기 천체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지동설은 뭐냐면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도 결국은 지동설을 주장했지만 뭐는 버리지 못했냐면 지구가 원운동 한다는 것은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지구는 어쨌든 우주의 운동은 원운동이어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케플러가 이 원운동이 틀렸다는 것을 밝혀내게 되는 거죠. 원운동을 하면 뭔가 설명 안 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가 태양 중심으로 이렇게 지동설을 주장했지만 지동주장에서 요 천체의 움직임은 훨씬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정확성에서는 떨어졌습니다. 정확성에서는 천동설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정확성이. 그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원운동을 주장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타원 운동을 케플러가 이야기한 타원 운동을 주장했다면 정확성에서도 천동설보다 더 높았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 하에서, 이런 배경 하에서 케플러가 이런 그 당시 사람들이 천체 운동에 대해서 갖고 있던 고정관념, 원운동을 한다는 이 고정관념을 깨고 타원 운동을 한다는 케플러 법칙을 발견하고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케플러 법칙은 행성의 공전에 관한 법칙입니다. 행성의 공전에 관한 법칙. 이 우주에 있는 어떤 행성이라도 어떤 누구 주변을 돌게 되는데 분명히 돌고 있을 건데 이 도는 행성들이 누구 주변을 돌아가는 이 공전할 때에 이 세 가지 법칙에 따라서 공전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칙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해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플러 법칙은 케플러를 고용했던 스승 티코 브라헤의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케플러가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찾아낸 법칙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경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경험 법칙. 그래서 이 경험 법칙이라는 거는 이론적으로 뭔가를 찾아낸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논리적으로 찾아낸 게 아니라 경험, 그냥 관측한 사실을 바탕으로 사실을 바탕으로 그냥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관측 사실을 바탕으로 규칙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런 규칙이 생겼는지에 대한 것들은 설명을 못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케플러는 행성의 규칙적인 운동에 대한 원인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규칙만 찾아낸 거죠. 그냥 일정한 규칙들을 되게 복잡한 그 수식을 통해서,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간단한 일반적인 규칙들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뭔지는 설명을 못했지만, 이제 우리의 영웅 뉴턴이 등장해서, 뉴턴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이걸 중력법칙하고 자신의 운동법칙으로 이 케플러 1, 2, 3법칙을 설명해 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중력법칙, 운동법칙 때문에 이런 케플러 법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만족할 수밖에 없다 라고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케플러 법칙은 총 3가지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 법칙이 그 유명한 타원궤도 법칙입니다. 이 타원궤도 법칙은 2, 3법칙이 발견되고 난 이후에 한 10년 정도 이후에 1법칙이 발견이 됩니다. 10년? 연수는 선생님 또 까먹었습니다. 저는 10년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2, 3법칙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제1법칙을 맨 마지막에 발견하지만, 이게 워낙 중요한 기본이 되는 법칙이기 때문에 1법칙으로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1법칙이 바로 타원 궤도 법칙입니다. 더 이상 행성들은 원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한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획기적인 이야기였죠. 두 번째 법칙은 면적 속도 일정 법칙입니다. 이건 이게 이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법칙은 조화 법칙입니다. 조화 법칙은 주기하고 요 공전 궤도의 반지름하고의 관계, 주기랑 반지름과의 관계를 나타낸 법칙입니다. 정말 조화로운 운동을 하고 있다. 이 관계가 너무나 간단하고 조화로워서 이런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법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원 궤도 법칙입니다. 그럼 여러분 타원 궤도 법칙을 이해하려면 타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타원은 여러분 기하 시간에 배웠던 사람도 있고 기하를 안 들은 사람도 있을 건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이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두 정점, 고정된 점, 2개의 고정된 점, 이걸 우리는 초점이라고 부릅니다. 타원에서는 초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타원을 그리려면 반드시 2개의 고정된 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원을 그리려면 가운데 한 점만 고정되면 되죠. 원은 이 한 점에서 거리가 같은 모든 점을 연결한 게 원이죠. 원. 이게 원인데, 타원이라는 것은 2개의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점하고 이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리는 방법은 뭐냐면,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에 실을 하나 연결하고, 그럼 실이면 실의 길이가 똑같겠죠. 이걸 팽팽하게 잡아당긴 뒤에 그 연필을 끼우고 돌립니다. 이렇게 쭉 돌립니다. 이 실이 팽팽하게 계속 유지한 채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것도 결국은 이 실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있어도 이 실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실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합은 항상 이 실의 길이와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쭉 따라 연결하면 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2개의 고정된 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납작한 타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점이 하나로 뭉치면, 너무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한 점에 대게 되면 이건 한 점으로부터 그냥 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원이라는 것은 타원 중에 한 개인 거죠. 그렇죠? 두 초점이 일치하는 타원이 바로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타원궤도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뒤에서 또 하겠습니다. 타원궤도 법칙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타원을 그리기 위해서 만든 이 초점 중에 한 곳에 태양이 있다는 겁니다. 태양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지구나 뭐 수성, 수금, 지화 이런 행성들의 공전 궤도가 다 타원인데, 그러면 그 공전 궤도가 타원이 되려면 반드시 초점 2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초점 둘 중에 한 곳에 태양이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빈 공간이죠. 어쨌든 이 궤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초점이 필요하고, 그 초점 중에 한 곳에 태양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개의 초점이 있는데, 이 행성의 공전 궤도를 그리려면, 수학적으로 그리려면 2개의 초점이 꼭 필요한데, 이게 타원이니까 초점이 필요한데, 그 초점 중에 한 곳에 태양이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더 이상 중심에 있어서 원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서 행성들은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플러 제1법칙은 타원 궤도 법칙이라고 하고, 태양계의 모든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공전한다. 이게 케플러 제1법칙이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두 초점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원에 가까워집니다. 알겠죠? 그러면 지구의 궤도는 우리가 타원 궤도라고 알려졌는데 지구의 궤도는 거의 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이 거의 여기 와 있다는, 거의 태양이 거의 여기 있다는 거죠. 지구의 궤도는. 그래서 이게 이런 납작은 타원 모양이 아니라 거의 원에 가까운 모양입니다. 됐죠?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용어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용어들을 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근일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일점은 말 그대로 한자입니다. 근일, 가깝고 가까운 태양점. 태양에 가장 가까운 점. 그럼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지구가 행성들이 이렇게 돌다 보면 태양에 가장 가까운 점이 여기 생기겠죠. 여기를 근일점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원일점이 있겠죠.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점, 원일점입니다. 그럼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점, 이 근일점을 A, 여기 멀리 있는 점, 여기를 B라고 하면, 그럼 A 플러스 B 하면, 요 근일점하고 원일점 사이 거리, 여기 A 플러스 B, 태양으로부터 근일점까지의 거리랑 원일점까지의 거리, 요거 두 개를 이걸 A로 하지 말자. R1으로 하자. R2. 이거 좀 이상한. 여기 R1, R2 나와있네요. 여하튼 R1, R2로 합시다. 잠시만요. 이거 지우고. 그럼 R1하고 R2를 합치면, 이거는 여기하고 이거랑 이걸 합친 거니까 긴 지름이 되는 거죠. 긴 지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긴 지름을 반으로 나누면 이게 반지름이 되는 거죠. 긴 반지름, 장반경, 이걸 다른 말로는 긴 반지름. 됐죠? 그럼 여기 중심으로부터 요까지 거리가, 이게 긴 반지름입니다. 긴 반지름이 될 거고, 그럼 여기는 요 짧은 반지름이 또 있겠죠. 짧은 반지름. 이건 짧은 반지름. 됐죠? 그럼 우리한테는 이제 나중에 보면 요 긴 반지름이 되게 중요한 물리량이 됩니다. 긴 반지름.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이건 짧은 반지름을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은 요 긴 지름하고 짧은 지름하고의 사이 딱 가운데점, 이게 중심입니다. 중심. 그 다음 이제 초점은 뭔지 우리가 알았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단어가 근일점하고 원일점, 그 다음에 긴 반지름,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 근일점 사이 거리하고 태양으로부터 원일점 사이 거리, 요 거리랑 긴 반지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까 했죠. 요 두 개를 해서 2로 나누면 이게 바로 긴 반지름이 된다는 거. 이게 근일점 사이 거리, 원일점 사이 거리. 그렇죠? 요거 잘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케플러 제1법칙에서는 요 용어들 잘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케플러 제2법칙은 면적 속도 일정 법칙입니다. 이거는 케플러가 궤도를 다 그리고 행성들의 운동을 다 이제 여기서 점을 다 찍어봤겠죠. 찍고 그다음에 이 면적들을 다 수학적으로 다 계산을 해서 수학적으로 찾아낸 법칙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수학을 엄청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몇 년이 걸렸겠지만 지금처럼 계산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손으로 다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은 뭐냐면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 그런 법칙이죠. 면적 속도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속도라는 거는 시간분의 이동거리, 이동거리인데 면적 속도니까 시간분의 면적 변화, 이게 이제 면적 속도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알겠죠? 그럼 시간분의 면적의 변화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을 보면 같은 시간 동안 시간이 똑같을 때 태양과 행성을 연결한 직선이 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같다.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면적을 지나간다, 이 뜻이겠죠. 알겠죠? 면적 속도가 일정하단 말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면적 지나간다. 그러니까 태양하고 행성하고 연결한 선이 있겠죠. 연결한 선이 있는데 얘가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이 선도 이만큼 지나가겠죠. 그럼 여기 지나가는 요 면적, 쓸고 지나가는 요 부채꼴 모양의 요 면적, 이 면적이 여기서까지 가는데 1년 걸렸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A에서 B까지 가는데 1년 걸렸다. 그럼 C에서 D까지 가는데도 1년 걸렸다. 그럼 똑같은 시간 동안 간 거니까, 그럼 그때 지나간 요 면적이 같다는 겁니다. 같다. 이게 엄청난 법칙이죠. 이게 왜 이런 결과가 생겼느냐? 이건 나중에 뉴턴이 설명하는 거죠. 이건 뉴턴이 설명하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하면 이거는 가군동량 보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운동. 이거는 가운동량이라는 거는 물리,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걸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물리학원에서 운동량 보존 배웠죠. 운동량 보존하고 운동량에다가 그 운동량 MV 운동량 값에다가 반지름 R만 곱해준 게 가운동량이거든요. 그럼 이 R 곱하기 MV 값이 일정하다는 게 가운동량 보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는 걸 설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뭐 다음에 관심 있는 사람은 좀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일단 그럼 이렇게 해보니까 이 결과 무슨 일을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첫 번째로 근일점에서 속력이 가장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잘 보세요. 여기는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을 지나는데 시간이 같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같습니다. 그럼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이 같으려면 여기 이제 그림상으로 딱 봐도 근일점 부분에서는 여기 보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거리가 이 거리랑 요 거리가 더 멀죠. 1년 동안요 A에서 B까지 거리가 더 멉니다. C하고 D 사이 거리보다. 면적이 같아지려면 이거는 반지름이 길기 때문에 여기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길기 때문에 여기가 좀 짧아야 되고 여기가 짧기 때문에 여기가 좀 길어야 되겠죠. 이걸 그냥 삼각형처럼 생각한다면 그렇죠? 밑변 곱하기 높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여기서 더 많은 거리를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속력이 더 빠른 거죠. 근일점 부근에서 속력이 가장 빠릅니다. 근일점에서 제일 빠른 곳은 어디냐면 근일점에서 속력이 가장 빠릅니다. 알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되고 근일점에서 속력이 가장 빠르다. 반대로 원일점에서는 같은 면적이 되려면 거의 거리가 제일 길어졌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이 정도밖에 안 움직여도 됩니다. 1년 동안에 이 면적을 같게 만들려면 그럼 여기는 엄청 조금만 가도 되는 거죠. 원일점에서 속력이 가장 느립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일점에서 속력이 가장 빠르고 원일점에서 속력이 가장 느립니다. 그러면 속력이 가장 빠르니까 근일점에서 속력이 가장 빠르니까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겠죠. 원일점에서는 속력이 가장 느리니까 운동 에너지가 최소가 됩니다. 최소.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최소가 되니까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까 포텐셜이 최대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니까 포텐셜은 최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일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 원일점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까 나머지 에너지들은 서로 반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잘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는 요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었냐?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속력이 어디서 제일 빠르고 어디서 제일 느린지 알았고, 그 다음에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값들, 역학적 에너지는 누가 최대가 되고 누가 최소가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근일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이고 포텐셜은 최소가 될 겁니다. 원일점에서는 포텐셜이 최대가 되고 운동 에너지가 최소가 될 겁니다. 됐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케플러 제2 법칙으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그 행성의 공전 주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전 주기라는 거는 한 바퀴 도는데 한 바퀴 걸린 시간이죠. 그러면 이게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100년짜리다. 그럼 우리가 100년 동안 관측을 해야 이걸 공전 주기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100년을 안 구해도 100년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행성의 궤도를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특정 뭐 예를 들면 뭐 아까처럼 1년 동안 1년간 지나간 요 면적만 알 수 있다면 이 전체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예시를 들은 걸 같이 봅시다. S1이 여기 S1이라는 요 면적이 전체 면적의 16분의 1이다. 이건 이제 우리 행성의 위치를 조사를 하고 궤도를 한번 그린 뒤에 한번 이 면적이 도대체 얼마 되는지 한번 구해보니까 전체 면적이 16분의 1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조각하면 이런 게 총 16개가 있다는 거죠. S1이 총 16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C에서 D까지, 여기서 C에서 D까지 가는 동안에 몇 년이 걸렸냐? 2년 걸렸습니다. 2년.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면적을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까지 또 똑같은 면적을 가는 동안에 여기까지 가는데 또 2년 걸리겠죠. 그럼 이런 걸 몇 개를 가야 됩니까? 한 바퀴 돌리면 여기서 한 바퀴를 싹 돌리면 몇 개를 가야 되나요? 16개를 지나가야 되죠. 이런 면적을 16번 지나가야 되죠. 됐죠? 그럼 행성의 공전 주기는 2년 곱하기 16 해주면 되죠. 그럼 32년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공전 주기를 구합니다. 굉장하죠?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행성의 공전 주기 구하기. 그 다음에 케플러 제3법칙입니다. 제3법칙은
조화법칙입니다. 조화법칙. 엄청 조화롭게 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케플러 제3법칙은 행성의 공전 주기하고 타원 궤도의 긴 반지름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수성부터 해왕성까지 한번 쫙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수성의 공전 주기, 그 다음에 수성의 긴 반지름 해서 이거 케플러도 다 해봤겠죠. 케플러도 다 해보고 이거 제곱해보고 이거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막 다 해봤겠죠. 다 해보고 나서 다 또 계산을 어쨌든 뭐가 어떤 규칙인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한 10년 동안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다 하고 나온 결과 이겁니다. 공전 주기 제곱하고 긴 반지름의 세제곱하고 비율을 구해보니까 나누기를 해서 비율을 구해보니까 그 비율이 어떤지만 여기 한번 보세요. 거의 약 1에 가깝다. 다 1이죠. 1. 약 1입니다. 약. 그 말은 뭐냐면 이 공전 주기의 제곱하고 긴 반지름의 세제곱하고 비례한다는 거죠. 비례. 그렇죠? 너무 신기합니다. 이게 진짜 신기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내가 어떤 행성의 두 행성 예를 들어 A라는 행성, A 행성, B 행성이 있는데 얘의 공전 주기가 T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얘는 공전 주기가 뭔지 모릅니다. 요 TB를 뭔지 모릅니다. 요 TA가 T라는 걸 알았고 TB는 뭔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 장반경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장반경 비교해 RA는 R이고 RB는 B의 장반경의 는 2R이었습니다. 2R. 2배 멀리, 2배나 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식을 통해서 요걸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T제곱이 R 세제곱에 비례하니까, 그럼 T는 뭐에 비례할까요? T는 루트 R 세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관계만 잘 알아낸다면, 이거만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안 헷갈리고 잘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반지름이 예를 들어, 여기 보세요. 요 긴 반지름이 2배가 됐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2배 이게 R이 2배가 되면 이 주기는 몇 배가 되겠습니까? 이게 여기다 2를 딱 집어넣으면 2의 3승이네. 루트 2의 3승배 되는 거죠. 그렇죠? 반지름이 2배 되면 주기는 루트 2의 3승배가 됩니다. 그래서 요 TB는 T의 루트 2의 3승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얼마일까? 루트 8T가 되는 거죠. 그 주기가 루트 8T가 됩니다. 그러니까 B 행성의 주기는 우리가 구해볼 필요 없이 그냥 반지름 비만 알면 요 두 행성 공전 궤도의 반지름 비율만 알면 바로 얘의 주기를 바로 구해낼 수 있는 거죠. 정말 강력합니다. 이게 정말 최고죠, 최고. 알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 아까 케플러 제2법칙은 행성 한 개가 돌 때 어느 한 시기의 요 면적만 구해내면 이 행성 자체의 주기를 구해냈었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 행성 자체의 주기를 하나 구해냈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해서 A 행성의 주기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그만 케플러 제2법칙으로 구했습니다. 그 다음 행성 B 행성의 주기는 아까처럼 그런 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A 행성과 B 행성 사이의 반지름 B만 구하면 공전궤도 반지름 B만 구하면 그냥 이 행성 주기의 이거 루트 8배 해서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이 내용들을 배웠으니까 핵심 개념 확인하기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일점과 원일점을 지날 때 지구 공전 속력을 비교해보자. 이거 아까 우리 해봤죠? 근일점에서는 속력이 여기는 최대가 되고 원일점에서는 최소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해왕성의 주기는 약 64년이라고 합니다. 해왕성의 공전 궤도 긴반지름은 얼마일까요? 64년이니까 보통 아까 여기 보면 여기 비례한다고 그랬죠. T제곱하고 R세제곱하고 비례한다고 그랬죠. 그럼 T제곱하고 R세제곱하고 비례하는데 이건 비례라는 표시입니다. 근데 이걸 T제곱은 R세제곱 이 는으로 바꾸려면 반드시 여기에 비례 상수가 들어가야 되죠. 이제 비례하는데 이게 는으로 바꾸려면 이 상수가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 상수가 1이 될 때는 K가 1이 되려면 1이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요걸 단위를 년으로 하고 요 긴 반지름 단위를 AU로 하면 이건 천문 단위 1AU 요 AU로 단위를 바꾸면 이 AU라는 거는 태양하고 지구 사이 거리입니다. 그죠? 그럼 단위를 이렇게 바꾸면 이게 1로 바꿀 수 있는 이 비례상수가 1이 될 수 있거든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 봅시다. 약 64년입니다. 그러면 T가
64년입니다. 그럼 R은 몇 AU인가? 이거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 이 식 그대로 쓰면, 요 식을 그대로 쓰면 64의 제곱은 R의 세제곱이다. 그렇죠? 그럼 R은 3승근 루트 64 곱하기 64죠. 그럼 이거는 64는 8 곱하기 8이고 64도 또 8 곱하기 8이죠. 그럼 8 있죠? 8 있고 이거 이 8은 2 곱하기 2 곱하기 2죠. 그러면 여기다 곱하면 루트에 여기 28 16 곱하기 16 곱하기 16이죠. 이게 3승근 루트에. 그럼 이거는 16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반지름 R은 16AU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건 수학 문제 푸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케플러 제2,3법칙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케플러 2법칙은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했는데 케플러 2법칙은 한 개의 행성의 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있고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여기 R1, R2라고 합시다. 태양으로부터 가까울 때는 빠르게 움직이고 멀리 있을 때는 느리게 움직인다. 그래서 한 행성이 돌 때도 한 행성이 공전할 때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빨라지고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수록 느려진다 라는 게 케플러 제2법칙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태양을 주변으로 공전할 때 여기서는 천천히 가다가 싹 이렇게 가고 싹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는 한 개의 행성의 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3법칙은 뭐냐면 한 행성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의 행성들의 주기와 장반경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을 주변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행성 A가 있고 또 행성 B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행성 B가 됐죠? 행성 A하고 요 사이에 장반경, 요거 장반경, 요 장반경, 행성 B하고 공전궤도 사이에 장반경, 요걸 비교해서 얘들의 주기를 이 서로 다른 두 행성의 주기를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아까처럼 비교해내는 겁니다. 알겠죠? 제2법칙은 한 개 행성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한 개 행성이 이제 거리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계속 변할 거니까 태양의 거리가 가까워질 때가 있고 멀어질 때가 있으니까 그때 속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구하는 거고 제3법칙은 아예 두 행성의 장반경 이 행성 궤도가 있을 건데 그 궤도의 긴 반지름을 서로 비교해서 이 행성들의 주기를 찾아내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배웠던 케플러 제1, 2, 3법칙을 이용해서 연습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상으로는 일단 케플러 제1법칙 우리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여기 문제 보면 막 주저리주저 설명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각 점들이 뭐 행성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이냐 먼 지점이냐 이렇게 이제 그걸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B 행성이 돌아가는데 여기 요 절반의 넓이는 5s이고 요 Q에서 R까지 넓이는 S입니다. 그럼 여기 나머지 R에서 P까지 넓이는 얼마겠습니까? 당연히 4S겠죠. 4S. 요 절반이 5S면 요 위에 절반을 합쳐서 5S가 돼야 되니까. 누군 다 알겠죠? 그러면 요 Q에서 R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하고 R에서 P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몇 배 차이 납니까? 4배 차이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1년 걸렸다. 그럼 여기서까지 가는 데는 4년 걸리는 거죠. 그럼 여기가 한 바퀴 도는 데는 몇 년 걸리겠습니까? 1년, 5년, 여기도 5년 걸리니까 10년 걸리는 거죠. 됐나요? 이 정도 우리가 이제 알고, 이거는 케플러 제2법칙을 쓴 거죠. 금방 한 거는 케플러 제2법칙을 썼습니다. 케플러 제3법칙은 두 개의 행성이 있으니까, A 행성, B 행성이 있으니까, 어느 하나의 주기를 알면 나머지 한 개의 주기를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여기서 한번 같이 봅시다. A의 공전 주기는 T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A 공전 주기는, 이거는 주기가 T입니다. T. 됐죠? 그러면 B의 공전 주기는 요걸 알려면 B의 공전 주기를 알려면 A 장반경하고 B 장반경을 비교입니다. 비교. A 긴 반지름하고 장반경이 아니라 긴 반지름하고 B의 긴 반지름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T제곱이 R3승에 비례한다는 요걸 우리가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A의 장반경하고 B의 장반경을 비교해 봅시다. 지금 요거 보니까 딱 중심에서 요 B의 궤도가 왔죠. 그렇죠? 그러면 A의 장반경은 요겁니다. A의 장반경. 이게 RA입니다. B의 장반경은
요게 RB죠. B의 장방경이죠. 몇 배입니까? A가 B의 2배 되는 거 이건 알겠죠? 우리 2대1입니다. 2대1. 됐죠? 그러면 아까 T의 제곱은 R의 3승이니까 그러면 TA 대 TB는 아까 여기서 아까 우리가 해봤죠? T는 루트의 R 3승이죠. 그럼 TA 대 TB는 루트 RA의 3승 대 루트 RB의 3승 된다는 거 알겠나요? 요 관계를 알겠나요? 그러면 지금 RA 대 RB가 2대 1이니까 그럼 TA 대 TB는 요게 2대 1이니까 이거의 B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죠. 2의 3승 대 루트 1의 3승입니다. 그럼 이거는 루트 8대 1입니다. 그럼 A하고 B하고 주기 B가 루트 8대 1이죠. 그러면 TA는 A의 주기는 아까 T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는 T 대 TB 이렇게 쓰면 되죠. 따라서 우리 다시 써볼게요. T 대 TB는 루트 8대 1입니다. 그럼 TB는 얼마인가요? TB는 루트 8분의 1 T가 되겠죠. 됐나요? TB는 요건 루트 8분의 1입니다. 그러면 B가 요 한 바퀴 도는데 B의 주기가 루트 8분의 1T입니다. 그러면 B가 R에서 P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R에서 P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요거는 전체 면적이 전체 면적이 10S인데 그 중에 4S를 가는 거죠. 10S 중에 4S입니다. 그럼 띵띵하면 5분의 1을 가는 겁니다. 전체 면적이 5분의 2입니다. 그럼 전체 공전 주기에 5분의 2만큼 걸리는 거겠죠. 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니까 한 바퀴 도는데 루트 8분의 1t 걸렸다. 근데 그 중에 요거는 얼마냐면 전체 한 바퀴에 5분의 2죠. 그럼 요거 5분의 2만큼 도는 거니까 그래서 따라서 루트 8분의 1t 곱하기 5분의 2만큼 시간 걸리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 또 유리화 시키고 5 곱하기 8분의 2 루트 8t가 되겠네. 그럼 2, 4, 8, 5, 4, 20분의 루트 8t입니다. 그렇죠? 그럼 20분의 루트 8t. 20분의 루트 8t. 와! 20분의 2 루트 2t가 되죠. 그럼 10 루트 2는 10분의 루트 2t가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루트 2t.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계산 과정은 수학적으로 좀 되게 짜증나는 과정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반경하고 주기가 나오면 이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줄 아는지 됐죠? 그 다음에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을 이용해서 어떤 행성의 요 공전 주기를 찾아낼 수 있는지 그런 거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뉴턴의 중력 법칙하고 같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케플러 법칙 문제들을 몇 개 더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인 과제입니다. 개인 과제. 이거는 희망자만 개인 과제 풀어서 쌤한테 보고서 제출하면 이거 생활기록부에 교과서 득에 기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면 더 좋겠습니다. 케플러 제3법칙을 근거로 해서 행성의 공전 궤도 장반경이 길어질수록 여러 행성들이 있을 건데 그렇죠. 그럼 우리는 수금지 이렇게 있을 건데 수금지와 목도체 있을 건데 이 장반경이 길어질수록 행성의 공전 속력이 어떻게 달라진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애는 더 천천히 도는지 지구보다 더 천천히 도는지 더 빠른 속력으로 도는지 얘의 속력이 지구 속력에 비해서 더 작은지 큰지를 한번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보면 거리가 멀면 얘가 한 바퀴 도는데 돌아야 되는 거리가 더 길죠. 2πr이니까 우리가 그냥 원으로 생각하면 2πr이니까. 근데 더 거리가 길지만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죠? 시간도 많이 걸린다. 시간 많이 걸리는데 거리도 많다. 그러면 이걸 갖고 이제 속력을 구해봐야 되죠. 속력을 구해봐서 그 속력하고 관계식을 한번 찾아내는 겁니다. 행성의 공전 속력하고 행성의 공전궤도 장반경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이 장반경은 그냥 우리가 타원궤도를 돌고 있지만 그냥 원궤도로 돈다고 생각하고 장반경을 그냥 반지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타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장반경 원으로 생각해서 설명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전 속력이
공전궤도 장반경이 길어질수록 행성의 공전 속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나름 생각한 걸 정리해서 보고서로 작성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선생님이 읽어보고 교과서에 어떻게 기록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은 기록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등교계약입니다. 등교계약해서 목요일날 2시간 들었는데 그때 전국연합 환경평가를 치르게 됩니다. 잘 준비해서 치를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을 배운 내용을 꼭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오프라인으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